자, 파트 3, 챕터 2,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원칙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충분히 쉬고 오셨죠? 이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은 프롬프트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을 배웠었고, 이번 챕터에서는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지시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 정말 조각조각 난 애들이고, 이제 그 조각을 몇 개 조립하면 나오는 기초 설계가 있거든요. 그 기초 설계를 섹션 2에서 함께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 섹션 1, 명확성과 구체성 및 단계별 지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린 이 중에서 명확성과 구체성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16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명확성과 구체성, 언뜻 보면은 두 개가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 뜻이 다릅니다. 자, 명확성은 기본적으로 모호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AI가 지 멋대로 다르게 판단하는 걸 없애는 게 이 명확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모호함이 어떤 거냐면요, 더 잘 써줘. 네,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더 잘 써줘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모호함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작업을 제대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잘 써줘라는 말보다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초등학생 몇 학년에 걸맞게, 또는 선생님이나 교원 자격을 준비한 사람에 걸맞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써줘가 어떤 기준의 잘 써줘인지를 명확히 묘사하는 게 이 명확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다가 보면은 개념 용어들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작성했던 개념 용어를 후반에 가서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읽어보면 같은 뜻이기는 한데 생긴 게 다르게 적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요, 동일한 개념에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반에 한국어로 적어놓고 뒤에서 영어로 적어놓는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만약에 그렇게 쓸 거면요, 한국어를 먼저 적고 그 뒤에다가 괄호 치고 영문명을 같이 적어서 병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도 후반에도 한글 영어가 같이 있게 적어줘야지, 이 용어를 갖다가 막 중간중간에 바꾸고 두루뭉실하게 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앞에다가는 마법소녀라고 해놓고 뒤에다가는 마법전사 해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구체성은요, 명확성과 다르게 디테일함이 핵심입니다. 명확성은 안개를 갖다가 걷는 거라고 치면요, 구체성은 몇 발자국 걸어갈 거냐를 봅니다. 그래서 AI가 정확히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구체성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숫자나 단위 같이 측정 가능한, 정량적이라고 하죠, 측정 가능한 기준을 프롬프트 상에다가 기입해서 지시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모호함을 제거하고, 꼬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뒤 용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이걸 명확성 확보를 위한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성은요, 디테일함이 생명이다. 상세한 내용을 적고, 그리고 정량적인 표현, 숫자 같은 것들을 프롬프트에다 많이 녹여 넣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되게 자연어처럼 더 길게 적어주고, 더 짧게 처리해주고, 더 수준을 높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주관적인 선택지를 주는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지금보다 더 길게 적어줘라는 말은 바꿔서 해석하면 글자 하나만 추가해도 시킨 대로 한 거죠. 물론 AI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냉정하게 봤을 때 글자 하나만 추가해도 AI가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그 함정, 농락을 당할 여지를 굳이 만드는 거예요. 이 정량적 표현을 안 쓰는 분들은 숫자를 꼭 섞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예시랑 사례를 갖다가 들어주면은 AI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애매한 표현 대신에 정확한 단어 선택하고 명확성 있게 하는 거예요. 돌려 말하지 말고 행동만 딱 잘라서 지시. 그러니까 그 존댓말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예시에 몇 가지는 존댓말을 쓰고 있긴 해요. 책이나 이런 데서. 근데 실전에서 제가 프롬프트를 짤 때는요, 반말합니다. 그리고 반말보다 더 짧게 할 수 있으면 더 짧게 해요. 그냥 명사구형 종결의미로 뭐뭐함, 뭐뭐임, 뭐뭐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용어로 통일해서 써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구체성, 맥락 이해를 위해서 배경 정보 자세하게 적고, 그리고 길이나 분량 숫자로 딱 정해서 세 줄로 적어줘, 다섯 줄로 늘려줘, 두 줄 더 적어줘,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해석하면요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원하는 결과물 스타일의 샘플을 예시로 같이 들어준다. 네, 그래서 명확성과 구체성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 작성 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즉,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틀린 거는 빼먹고 맞는 걸 고르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죠. 자, 1번 사용자의 의도를 AI가 추론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표현을 번갈아 사용하여 맥락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정답같이 생기긴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명확성은 유사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동일한 단어를 갖다가 끝까지 일관성 있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AI가 추론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명확성은 AI가 확실하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답 아니고요. 2번 직접적인 지시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완곡한 표현과 비유를 활용하여 부드럽게 요청한다. 자, AI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게 그런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챗GPT에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그때 막 쏟아졌거든요. 다들 이제 이것저것 써보고. 근데 그때 있던 기사 중에 하나가 AI한테 예의 바르게 말하면 성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GPT 3.5 모델이 그게 실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완곡한 표현과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너무 길어지면요, 여러분의 그 채팅 쿼리만 더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적인 지시하는 게 맞습니다. 명확성은 직접적 지시예요. 자, 2번도 답이 아니군요. 3번 보죠. 동일한 개념을 지칭할 때는 처음 사용한 용어를 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한다. 답 나왔네요.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전문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 동의어와 전문 용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자, 이것도 말 그대로 혼합하라는 말을 쓰죠. 명확성은 복잡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안개를 걷어내듯이 명확한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동일한 개념을 지칭할 때는 처음 사용한 용어를 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한다가 답이 됩니다. 명확성 확보의 핵심은요, 용어의 일관성입니다. 동일한 대상이나 개념을 지칭할 때 자꾸 쓸데없이 다른 표현을 쓰거나 비유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AI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어로 먼저 개념 용어 적고 한국어 개념 용어 뒤에다가 소괄호로 영문명을 같이 적으세요. 그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성을 확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분량이나 형식을 얻기 위해 프롬프트의 제약 조건을 설정할 때 구체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배웠던 그 제약 조건을 말하는 건데, 그냥 제약 조건이 아니라 구체성이 결합된 제약 조건이네요. 그쵸? 자, 구체성은 디테일함이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적당한 길이로 짧게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500자 내외 3개의 문단 5가지 항목처럼 수치화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어우, 시작부터 정답이 나온 것 같죠?
일단 1번 킵해 둡니다. 2번 AI 모델은 토큰 단위로 연산하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글자수 제약을 완벽히 지킬 수 없어 숫자로 된 제약 조건은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죠. 예. 사용자가 제시하는 글자수 제약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건 팩트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한테 150자 적어달라고 하잖아요. 절대 150자를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막 120자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로 된 제약 조건을 아예 안 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로 된 제약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나마 150자 근처엔 120자라도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적으면 폭주합니다. 또는 아예 날로 먹는 느낌으로 한 문장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번은 잘못된 서술이고요. 3번 결과물의 풍부함을 위해 항상 해당 AI 모델이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토큰 한계치까지 내용을 꽉 채워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꽉 채워달라고 요청해봤자 그거 못 알아먹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뭐 굳이 최대 토큰 한계치까지 써달라고 할 필요는 없죠. 풍부함을 항상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토큰 한계치까지 내용을 적어달라? 그러면은 불필요한 내용이 더 많이 적어지겠죠.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4번 숫자로 제약을 걸면 AI가 창의적인 내용을 생성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분량 조절은 전적으로 AI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네, 이것도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숫자랑 창의적인 내용은 뭐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짧으면 짧은 대로 어떻게든 창의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개수를 한 15자로 단축한다고 해서 갑자기 딱딱한 것만 나오진 않고요. 프롬프트 상에다가 추가로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템퍼레이처 값을 갖다가 높게 세팅해가지고 창의성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어로 창의성을 높게 생성을 해달라고 하면 창의성은 작동을 해요. 네,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네, 분량 조정은 전적으로 AI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 얼마나 써줄 줄 알고요. 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확보된 제약 조건을 거는 전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해설을 보면 LLM은 기본적으로 적당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얘는 적당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습니다. 혹시 프롬프트 작업하실 때 적당히 써달라는 말 쓰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AI한테 고통을 주신 거기 때문에 반성하셔야 돼요. 자, 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엇비슷하게라도 얻으실 거면은 꼭 숫자나 단위를 갖다가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물의 구조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숫자와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잘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섹션 2로 넘어갑니다. 프롬프트 기초 설계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17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 기초 설계 섹션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조각조각 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애들을 갖다가 일부 조립해서 만들어낸 애들입니다. 엔샷 프롬프팅,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 피드백 루프 프롬프팅, 역할 부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는 저기 잘려 있어가지고 내용이 안 나오겠지만은 각각의 프롬프팅 기법마다 예시가 다 밑에 붙어 있을 거예요. 프롬프팅 이름을 갖다가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정의로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봤자 시험 볼 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상에서는 실제 프롬프팅 예시를 보여주고 이름 맞추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시상에서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은 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가 짜여 있는지를 갖다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할 부여 부분도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청자를 갖다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관점을 설정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시 안에 있을 테니까 예시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엔샷 프롬프팅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엔샷 프롬프팅 안에는요, 제로샷, 원샷, 퓨샷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n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올 수 있는 건데 n의 값을 구하라 막 이런 것들 있죠. 왜냐, 어떤 숫자는 다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n은. 그러니까 제로샷이면 이제 제로샷 프롬프팅이 되는 거고 원샷 예시를 하나만 쓰면 원샷이 되는 거고 예시가 여러 가지면 퓨샷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시를 하나도 들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제로샷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올 게 뭔지는 나중에 차치할 문제고 제로샷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시를 하나 들었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거나 설명이 나온다. 그럼 원샷 프롬프팅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시를 2가지 이상 세팅을 했다, 설정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퓨샷, 몇 가지라는 뜻이죠. 퓨가 몇 가지 퓨샷 프롬프팅을 갖다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샷 프롬프팅, 예시 없이 질문만 던져서 AI의 기본 실력을 확인하는 것. 네. 그래서 복잡한 결과물,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이런 게 아니라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제로샷으로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로샷을 제일 즐겼어요. 그리고 원샷 프롬프팅은 어떤 경우냐, 제로샷 제가 즐겨 쓴다고 했잖아요. 제로샷을 썼는데 헛소리 할 때 네,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예시를 하나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방향을 잡게 하는 거죠. 그리고 퓨샷, 애당초 좀 정밀한 결과물 생성이 필요한 상황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두 가지 이상 집어넣어서 답변의 정확도를 갖다가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까지는 엔샷 프롬프팅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번에는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입니다. 네, AI 답변을 갖다가 출력을 시킬 때요, 또는 AI를 통해서 어떤 보완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볼 때 쓰는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출력해 놓은 걸 봤더니 혼합 콘텐츠고 뭐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는 어, 이거는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갖다가 다시 AI에다가 집어넣고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어는 뭐 별표 처리를 해가지고 삭제를 해라, 또는 특정 표현은 제거를 해라 하면서 걸러주게끔 하는 프롬프팅 기법을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표현을 자동으로 걸러내서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고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정보를 제거할 때도 이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뭐뭐 관련된 정보는 제외할 것,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AI 챗봇에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을 쓰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기업 내규 같은 것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AI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답변을 사전에 차단할 때 쓰는 프롬프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일부 감추거나 숨겨야 되는 편집 작업이 필요할 때, 그때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피드백 루프 프롬프팅입니다. 얘는 피드백 루프라고 하죠. 루프가 뭐예요? 반복된다, 순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피드백은 어떤 거죠? 우리 그 직장이나 이런 거 다닐 때 선생님 혹시 이거 뭐지, 과장님 뭐 부장님 이거 혹시 피드백 좀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어떤 평가 같은 거를 요청을 하잖아요. 반응 같은 거 요청을 하죠. 그럼 두 가지를 붙이면 무슨 소리예요? 계속 평가받아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초기 초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AI가 이제 출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두루뭉실하다, 또는 내용이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형태로 갖다가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갖다 입력을 하면은 AI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개선된 결과물을 또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피드백 루프 프롬프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를 반영해서 답변의 품질을 단계별로 높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 문제에서 시험에서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은 사용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결과물을 개선하는 프롬프팅 기법이다라고 한다면 이 피드백 루프 프롬프팅을 일단 후보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랑 RLHF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RLHF는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고요, 얘는 프롬프팅의 방식인 겁니다. 피드백 루프 프롬프팅은 평가라는 글자만 보고 바로 그냥 딸깍 해버리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한 부분은 콕 집어서 이제 오류를 계속 바로 잡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네. 그리고 이러한 루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 그 채팅방 하나 안에서 AI와 사용자와 대화 기록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적된 만큼 AI가 더 개선된 답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체 맥락 분량을 소진할 때까지. 네. 그걸 까먹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결과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역할 부여 프롬프팅입니다. AI한테 정체성을 입히거나 또는 특정 정체성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그에 걸맞는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유도하는 겁니다. 자, 역할 부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적혀 있을 거예요. 전문가를 갖다가 AI한테 시키는 전문가 역할 부여가 있고, 애한테 딱히 역할은 다른 걸 주지 않고 오히려 이 결과물을
누구의 관점에서 읽게 할 건지를 갖다가 제시하는 청자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 설정이라고 해서 생성된 결과물을 어떤 관점이나 어떤 시점에서 생성하게 할 건지를 지정하는 게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측이 됐던 녀석은 청자 지정입니다. 그래서 청자 지정 기법이 사용된 보기를 보여주고 수험생한테서 어떤 프롬프팅을 갖다 사용한 건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역할을 갖다가 부여한 프롬프팅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당신은 뭐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당신은 전문, 뭐 10년 경력에 뭐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역할 부여 프롬프팅에 전문가 역할 부여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자 지정은요,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 중학생 수준에 맞게끔 어르신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AI한테 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을 누구한테 설명하는 건지 또는 누구를 위한 건지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관점 설정은요, 비판적 관점, 긍정적 관점, 뭐 사회학적 관점 해가지고 어떤 인격을 부여한다기보다는 시야에다가 필터를 씌우는 거죠. AI가 이 결과물을 생성할 때 어떤 전문가라는 인격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그 분야 전체의 관점을 갖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관점 설정 방식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섹션 2에 대한 공부였고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무자들이 나눈 대화이다. A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적절한 거 고르시는 겁니다. 문제풀이 시작. 자,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김 팀장님의 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고객 상담 챗봇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답변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이쿠, 이러면 안 되죠. 자, 박 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A 프롬프팅을 적용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출력 전에 부적절한 표현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프롬프팅 기법인 거겠네요. 김 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박 과장님이 네, A는 예민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오면 안 되는 거를 걸러내게끔 하는 프롬프팅 기법,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딱 하나 있었죠. 바로 4번 시멘틱 필터 패턴이 이 문제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화에서 보면요, 부적절한 표현을 제거하는 게 일단 1순위 목표였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키워드도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또는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사용자한테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또는 나한테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를 걸러낼 때 쓰는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팅 이름은 시멘틱 필터 패턴 프롬프팅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N샵 프롬프팅 기법들의 특징과 활용 사례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문제풀이 시작. 자, 다 풀어보셨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N샷이면은 예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로샷, 원샷, 퓨샷 이 녀석들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낯선 업무나 특이한 양식을 가르칠 때는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로샷을 사용하고 AI가 이미 학습한 일반 상식이나 단순한 질문을 빠르게 해결할 때는
퓨샷으로 예시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바뀌었죠. 지금 보니까. 낯선 업무나 특이한 양식을 가르칠 때는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지금 가르친다는 말을 썼는데 제로샷이면 예시가 몇 개예요? 0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가르칠 게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삐끗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AI가 학습한 일반 상식이나 단순한 질문이면요, 이건 예시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둘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확실한 것 같아요. 2번 볼까요? 제로샷은 예시 없이 지시문만으로 AI의 사전학습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원샷은 하나의 명확한 예시를 제공하여 모델이 출력 형식을 유추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틀리지 않았죠? 네, 맞는 말입니다. 3번. 원샷은 예시를 하나만 보여주어 모델에게 대략적인 감을 잡게 하는데 유용하고, 퓨샷은 여러 개의 예시를 제공하여 모델이 패턴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복잡한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틀린 말 없네요. 예시 하나만 보여줬고 원샷, 그리고 퓨샷 여러 개 예시 썼다. 복잡한 성능을 향상시킨다. 맞는 말이죠. 4번. 제로샷은 추가적인 데이터 입력 없이 모델 자체의 능력에 의존하는 반면, 퓨샷은 문맥 내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프롬프트 안에 정답 데이터상을 포함시킨다. 자, 얘도 틀린 건 없어 보입니다. 입력 데이터 없이 추가적인 데이터 입력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시도 안 넣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해설을 보면요, 엔샷 프롬프팅의 핵심은 예시의 유무와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엔샷 프롬프팅 자체가 안에 제로, 원, 퓨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제로샷은 예시 없이 일반 상식이나 모델의 기본 능력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 퓨샷은 예시를 여러 개 제공해서 낯선 업무나 복잡한 형식 학습시킬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와 그에 대한 AI의 답변이다.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이 불만족스럽게 나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고르시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불만족스럽게 나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고르세요. 불만족스럽다? 보기 한번 볼까요? 사용자 프롬프트.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줘. 너는 최고의 환경 전문가야. 일단 역할 부여를 진행을 했네요. 전문가로. 하니까 AI 답변이,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를 자극할 위험이 큽니다. 복사 강제력의 증가는 해양 산성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안보 위기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사용자 반응, 아니 내용이 너무 어려워.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써달란 말이야. 자, 지금 불만은 나왔어요. 너무 어렵다죠. 그쵸? 자, 보죠. 1번. 역할 설정에서 최고의 환경 전문가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AI가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느라 감정적인 호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니죠. 사용자의 반응은 너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이런 말 안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의 불만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1번은 답이 아닐 것 같고요. 자, 2번.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라는 지시어가 모호하여 AI가 학술적 논리와 대중적 설득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학술적 논리와 대중적 설득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아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라는 말도 안 되고, 야 논리가 안 맞잖아라는 말도 안 적었어요. 여전히 어렵다고만 했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3번. 설명의 주체, 그러니까 화자만 설정했을 뿐 설명을 듣는 대상, 청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AI가 기본값인 일반적인 학술 텍스트 수준으로 출력했기 때문이다. 그쵸? 설명의 주체, 화자, 최고의 환경 전문가로 설정을 했는데 설명을 듣는 대상, 누가 듣는지는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기본값으로 학술 텍스트 수준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잖아요.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4번 볼까요? 주제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프롬프트 추정보다는 내용을 쉽게 풀었을 수 있는 별도의 다른 AI 모델을 사용했어야 한다.
주제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지구온난화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다른 AI 모델을 쓰는 것보다는 프롬프트를 그냥 수정해가지고 여기서 해결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쵸? 내용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별도의 다른 AI 모델을 사용했어야 된다? 이거는 네, 너무 두루뭉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해설을 보면 프롬프트에서 최고의 환경 전문가는 지정했으나 그 전문가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는 빠져 있어요. 그죠? 청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AI는 보편적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앞에서 전문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불만은 내용의 오류가 아니라 난이도에 있고 난이도를 설정하려면 청자 지정을 제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챕터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파트 3가 종료가 되었고요.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파트 4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 파트 4는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확실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은근히 있기도 한데 외울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파트 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